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지난주 초반부였죠. 실제로 지수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반등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또 섹터 단위로 좀 많이 갈리는 하루이기도 했는데 지수 전체로 보면은 반등이 진행 중인 거는 마찬가지고요. 다만 난이도 자체는 사실 상당히 높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섹터별로 지속성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 내가 도대체 어떻게 타겟을 해야 되지? 특히나 지금 수익 중인 종목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으시겠지만 아무래도 손실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빠르게 진행되는 섹터 단위 순환매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지점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드릴 때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좀 압축을 시켜드리고 섹터도 좀 압축을 시켜드리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증시는 글로벌 증시를 추종하는 형태를 상당히 깊게 띄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에서도 업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지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애들이 있죠.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잘 올라갔습니다만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키워드로 가장 많이 작동했던 테슬라 그리고 최근에 실적 발표했었던 엔비디아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히나 중소형 개별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쪽은 에너지입니다. 오일이나 가스 같은 전통 에너지 종목들이 많이 분류가 되어져 있는 곳인데 새빨갑니다. 왜 그렇냐? 다 내려갔어요.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거의 타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아무래도 에너지 종목들이 좀 수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속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러시아 전쟁 또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지점들도 제가 좀 살펴봐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업종들이 많이 갈리고 있어요. 자, 그중에서 일단 해외 증시를 좀 보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입니다. 상당히 좀 침체가 돼 있다는 형태를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과거 차트 말고 최근자를 보게 되면 이게 신고가 넘어가나? 이때가 이제 트럼프 당선된 직후였죠. 넘어가나 싶었지만 결국에는 반납하고 내려갔고요. 지금 여기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현재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상대치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나스닥이랑 제가 많이 비교드리는 게 이제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는 다시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이 형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증시가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를 추종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업종도 비슷합니다. 다우존스에 많이 편입되어져 있는 업종은요, 대표적으로 이제 에너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일이나 가스 같은 종목이 아닙니다. 원전이라든지 이제 글로벌 에너지, 또 인프라. 뭐 건설이라든지 우리 증시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력 설비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전통적으로 빅파마들이 많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쪽 타겟팅이 되어져 있으면은 지금은 글로벌 증시랑 흐름이 얼추 맞는 겁니다. 바이오는 지금 이제 편차가 많이 크기 때문에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기술주 위주로 증시가 쭉쭉쭉 뻗어왔던 나스닥이기 때문에 빅테크 위주로 갈 것이냐, 다시. 아니면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업종들, 방금 말씀드렸던 에너지를 포함해서 인프라 또는, 이제 중소형주가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제 경기 관련주. 보통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쪽으로 타겟팅 할 것이냐가 이제 갈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제 빅테크가 생각보다 최근에 상당히 약해요. 테슬라처럼 특별한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애들이 아니고서야 세게 올라가는 형태를 많이 못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겟되는 게 큰 틀에서는 지수가 다우존스, 나스닥이 많이 갈려 있는데 S&P 500은 중간값입니다. 그럼 갈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디를 타겟해야 되는가가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 증시에서도 또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으며 우리가 추가로 봐야 되는 게 제가 방금 경기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는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쪽이에요. 러셀 2000입니다. 자, 오늘 캡처 안 하고 인터넷 페이지로 말씀드리는데 러셀 2000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중소형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수입니다. 근데 중소형주가 지금 월봉상 모습을 보면요. 우리 증시랑 상당히 유사한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 이제 지수들 보면 계속 신고가 가고 있는 것만 우리가 눈으로 봐왔잖아요. 중소형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언제냐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유동성 장세가 발생하고 급등 나왔던 구간이고 실제로 2021년도에 고점 만들고 중소형주는 엄청 헤맸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차트죠? 네, 우리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빅테크 위주로 시장을 관찰하다 보니까 빅테크가 끌고 올라갔던 시장을 우리가 보통은 기억하고 있어서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 2021년도 고점입니다. 물론 우리 증시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지만 미국 중소형주들도 다소 상대적으로 약했다라는 건데 실제로 제가 시세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때 뭔 얘기 드리냐면 신고가를 돌파하는 영역부터 시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섹터에서 ETF라든지 또는 섹터 단위 수급을 이야기할 때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는 구간은 신고가 돌파 영역에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지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판단을 하고요. 결국에는 중소형주가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러셀 2000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러셀 2000에 포함되어져 있는 업종은 상당히 다우존스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증시도 러셀 2000의 움직임과 굉장히 유사하게 가는 형태가 또렷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우리 지수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유사한 형태가 많다라고 봅니다. 자, 코스피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도 보면요. 올해 기준입니다. 7월에 고점을 만들고 막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꿈틀꿈틀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봐요. 2600, 700 이쪽 레벨까지는 이 기술 반등의 형태로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낙폭 엄청 떨어질 때 있죠. 지난주 초반까지 해서 낙폭이 엄청 과대했을 때 저는 엄청 많이 샀습니다. 여기서 제가 대놓고 말씀드렸던 게 주식 비중 올리겠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었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유사하게 하셨을 텐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제 업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잘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게 반도체 한 주도 없다. 2차전지 한 주도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타겟하고 있는 거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다우존스나 러셀 2000 향입니다.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이 강의 드렸던 에너지 관련주들, 특히 원전 관련주, 저도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제가 봤을 때 2600선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때 그럼 매도를 할 것인가 길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일부는 팔 것 같아요, 이제. 팔고 뭘 살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 지점도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적으로 우리가 매크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증시가 앞으로도 상방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상방으로 열리려면 글로벌 숫자들이 좀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그럼 안정화가 되어져 있는가를 봐야 되고 안정화가 된다면 왜 안정화가 되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갈 겁니다. 자, 지금 거의 다 했죠. 트럼프 당선인이 본인의 이제 인선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가 왔는데 자, 재무부 장관 지명했습니다. 자, 베센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펀드 매니저입니다. 헤지펀드 펀드 매니저로 유명한 사람이고 실제로 월가 쪽 사람들과 굉장히 친분도가 높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지명하자마자 어제 미국 증시는 상당히 강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렷했던 게 다우존스나 러셀 2000향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자, 그럼 왜 그런가를 보게 되면은 이제 매크로를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10년물은 이제 아무래도 대표적인 수치다 보니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4.3까지 와야 증시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코멘트를 드렸는데 내려왔죠. 지금 4.29입니다. 4.3 밑으로 내려왔는데 단기적으로 저는 이 레벨을 유지하는 게 증시 입장에서 상당한 리스크라고 이야기 드렸고 결국에 내려왔고 이러면 증시 입장에서 굉장히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미국 증시 포함해서 미국 증시 안정화 동시에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라는 거는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높게 잡히는 건요. 채권이 인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인기가 없으니까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인기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친시장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단기 퍼포먼스가 아니고 채권금리 10년물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꺾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은 4.3대 정도가 단기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증시 안정도는 또렷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같이 연동되는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10년물이랑 같이 움직였는데 이제 고점대를 세게 만들고 이게 거의 이제 108달러인데 이 밑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죠. 얘도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 나옵니다. 달러가 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했거든요. 그럼 달러 강세가 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고 달러 강세가 내려온다라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증시가 갖고 있는 뭐랄까요? 리스크 아닌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결국에는 이 원달러 환율도 저 기대치는 1350원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1370원까지 구간만 오더라도 상당히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아무래도 거래대금이죠. 거래대금이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들쑥날쑥합니다. 물론 바닥에서 반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줄어 있더라도 반등하는 데는 큰 막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탄력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탄력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큰 종목들이 있죠. 우리가 주로 타겟하는 대형주들이 사실상 많이 움직이긴 쉽지 않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외업종의 상승 그리고 대형주들이 아무래도 홀딩 이런 형태로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포트를 잘못 세팅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지수가 이렇게 쫙 내려오다가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간다라고 봅시다. 우리 포트가 안 움직입니다. 분명히 지수는 2400 갔다가 2600까지 왔는데 나는 마이너스 막 30% 40% 돼 있는데 똑같이 마이너스 30% 40%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업종 분류를 잘 하셔야 되고 지금은 소외된 업종에서 많이 시세가 등장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많이 움직인 섹터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자, 먼저 이겁니다. 자, 머스크죠. 그리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앉혔습니다. 참고로 또 다른 정부 효율부 수장이 있는데 제가 다음에 그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국방부를 건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 F-35 이거 스텔스기죠? 이거 별로 좋지도 않은데 엄청 비싸다. 왜 이걸 계속 쓰느냐? 이걸 대체해서 드론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머스크가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실제로 건들 수 있는 예산을 건들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까지 우리 증시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던 방산주들이 굉장히 세게 내려왔어요. 관련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많이 말씀드린 애들이죠. 현대 로템, 네, 대장주 위주로 보겠습니다. 뭐 LIG 넥스원 이쪽이 이제 아무래도 대장이고 최근에 하락폭이 제일 큰 쪽인데 이거 의견이 또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방산주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보통 근거들 있죠. 수주 물량이라든지 매출 데이터 이쪽으로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저는 얘네 안 끝났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제가 얘네들을 이야기 드린 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렸을 때부터 했으면 이미 수익 중이죠. 이렇게 내려와도. 다만 이게 최근 모멘텀 플레이 하신 분들은 평단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쪽에서 매수 들어가신 분들. 그러니까 최근 이제 신고가에서 완전 들어가신 거잖아요. 신고가를 돌파 나오고 있었는데, 그럼 이런 형태에서는 평단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고 쉬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많이 이런 종목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주도주였던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섹터 같은 경우도 한번 크게 올라와서 홀딩 가다가 내려가죠.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한들 이 제자리에서 신고가 가는 게 아니고 홀딩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평단 관리가 안 되면 여기서 수익이 안 나옵니다. 잘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기회 보셔야 돼요.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 가격에 사라, 얼마에 팔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반등에 대한 찬스가 거의 무조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방산주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6월부터 이 명인들의 복귀에 출연을 했었는데, 이 방산주는 그냥 내려오면 잡으셔라. 내려오면 잡으셔라. 왜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내려왔을 때 잡은 거 치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내려와서 잡았고 올라갔고, 잡았고 올라갔고, 잡았다 하면 또 올라갔습니다. 다 유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 지금도 유효할 것이냐? 다만 지금 과거의 밸류와 지금의 밸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뚫어낸다라는 거는 이거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얘가 밑에서 내려오는 거는 어느 정도 확실한 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자신 있게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요, 이 모멘텀 플레이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홀딩해서 여기서부터 또 2배 상승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는 게 저는 방산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코멘트 드렸지만 이제 머스크가 드론에 대해서 좀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국내 드론 관련주는요, 수혜주 없습니다. 예. 이 중소형 테크 중에 이제 드론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뭐 코콤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죠. 저는 이제 그런 종목 편입은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 타겟보다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 쪽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알테오젠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번에 특허 분쟁이나 이런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토마토 TV 출연을 3월부터 했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렸던 처음이 여기에요. 이제 이 구간이 제 기억에 한 15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서부터도 이제 45만 원까지 갔는데, 제가 여기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이날이죠. 변동성 20% 위아래로 튄 날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게 반등 시 매도입니다. 알테오젠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매도 의견을 낸 거예요. 저는 지금도 유사합니다. 자, 여기서 20% 내려갔다 20% 올라왔어요. 그래서 캔들로 보면은 한 요런 정도의 모습이 나올 겁니다. 요 정도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밑에서 여기까지 매수세가 끌어올렸으니까 다시 가겠네가 되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반등시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다음 날도 제가 공개 방송이 있어서 이날이 있죠. 이 음봉날도 얘기해 드렸어요. 여기서 반등 나올 겁니다. 파세요. 반등 나왔습니다. 또 내려가죠. 이거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알테오젠이 끝난 건가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뭐가 끝난 거냐면 모멘텀 플레이. 우리가 단기 전략, 스윙 전략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끝났다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기 전략, 스윙 전략이 계속 먹혀 들어갑니다. 실제로 저도요, 이 알테오진이라는 종목을 올해 한 해 동안 15번 넘게 매매를 합니다. 굉장히 큰 수익이 났어요. 알테오진 하나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모멘텀 플레이는 끝났다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뭘 하셔야 되냐? 아예 밑에서 모아가기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특허 분석을 이제 해드렸죠. 실제로 지금의 중론은 알테오젠은 문제가 없다잖아요. 알테오젠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보다라면은 바이오에 비흡자만 들어가도 다 같이 올라갔던 때가 있었죠. 올해 5월 말부터 아마 10월 정도까지 바이오에 비흡자만 들어가도 다 같이 올라갔었는데, 이런 시간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끝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알테오젠이 이렇게 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변동성부터는 이제는 하방을 열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어디까지 열어야 되느냐를 보셔야 되잖아요. 저는 20만 원에서 25만 원 이 구간 봅니다. 네. 그러면 모아갈 만하다. 이 가격부터는 떨어지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비중 막 세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천천히 매집할 수 있는 단계를 25만 원부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도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봐가지고 제가 실제로 제 이제 고객분들한테도 똑같은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서 올라오면 다 팔아야 됩니다. 실제로 20% 변동성 나온 날 제가 다 올 매도를 이야기를 드렸고, 저는 이제 제가 보는 뷰에서는 이때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이 40만 원 위에서는 저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제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드렸던 게 이 알테오젠 포함해서 리가캠 맨날 예시로 제가 말씀드리는 애들 있잖아요. ABL. 저는 사실 얘네가 다 같이 푹 떨어질 때 저점 잡아주는 형태가 나오면은 찬스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보다 지금 변동성이 너무 과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 드렸었냐면, 저는 플랫폼을 요 레벨에서 다 팔았습니다. 저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면 사겠다. 내려왔는데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안 샀습니다. 내려왔을 때 안 샀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변동성이 세게 내려오게 되면요, 보통 하나의 섹터의 막바지에 보통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 중심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모멘텀 플레이로는 맞지 않는 섹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이제 갈릴 겁니다. 어떻게 갈릴 거냐? 기존처럼 비읍 들어가는, 바이오에 비읍만 들어가면 다 같이 날아가던 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없고요. 이제 뭘로 갈리냐? 재료로 갈릴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예시로 많이 드리는 플랫폼 있죠.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알테오젠의 기술, 리가켄 바이오의 기술, ABL 바이오의 기술이 유사할까요? 아니요, 완전 다릅니다. 다만 수급을 같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섹터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각각 갖고 있는 재료들, 예를 들면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라이센스 아웃이 아니라면 매출 찍히는 거라든지, 대표적으로 뇌전증 치료제하고 있는 SK 바이오팜 같은 기업들 올해 이제 흑자 전환 됐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수급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는 아닐 거라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면 나와야 되는 게 있죠. 이제 일정이 나와야 돼요. 자, 일정 가지고 개별 재료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형태가 나올 거다 보니까 이 점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들고 있는 애들이 기다려볼 만한 애인가, 또는 물려있다면 기다려볼 만한 애인가, 또는 새로 산다라면 어디 바이오를 타겟해야 되는가.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내려오면 살려고 이 플랫폼을 참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무섭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점 잡아주는 구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저점 잡는 형태에서는 알테오젠의 자리가 결국에는 다른 종목들의 자리랑 연관성이 제일 깊을 겁니다. 알테오젠의 모멘텀을 좀 집중해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막 1년, 2년, 제가 처음 이야기 드렸던 예를 들어 10만 원, 15만 원에 사셨다. 어디 있죠? 여기 구간 같죠? 네, 여기서 사서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다. 이렇다라면은 한번 챙겨놓고, 또는 아예 밑에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중을 추가하신다던가 이래서 끌고 가셔도 이건 유효합니다.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자, 하여튼 이 정도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요 얘기도 있었습니다. 관세.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이 워낙 사방팔방 좀 튀는 인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막 우리가 좀 종잡을 수 없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중국에는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 아마 이건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여기서 우리 증시가 오늘 흔들렸습니다. 매크로가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좀 내려가는 걸 보여줬는데, 멕시코랑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하겠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만 간단하게만 그려서 보여드리면, 자, 여기 미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위에 캐나다가 있겠죠? 멕시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잘하는 방식의 이제 외교라든지 거래 방식은 뭐냐면요. 상대에게 이제 좀 뼈아픈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테이블에 앉게 만드는 형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트럼프 1기 때 2019년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9년도에
멕시코에 갑자기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불법 이민자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불법 이민자가 어디로 들어오냐 보면은 이 멕시코 통에 들어오거나 캐나다 통에 들어오는 사람이 절대 다수였기 때문에 왜 미국이 우리를 수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냐? 니네가 직접 관리해,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냐? 불법 이민자 관리 안 되면 5% 관세 매기겠다고 했는데 관리했죠. 그래서 5% 관세 안 매겼습니다. 이런 방식을 트럼프가 좀 추구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의견이 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로 삼는 게 마약이죠. 트럼프는. 그래서 마약이라든지 특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 마약 유통 경로 둘 다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자, 이 이민자에 대한 경로 또한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럼 이를 통제해라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25% 관세하겠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 트럼프에 대한 인물의 해석이 아니고 그럼 우리도 관세하겠네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말로써 하고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트럼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네, AI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에도 코멘트 드렸는데 내용은 보실 필요 없어요. 이게 내용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뉴스 제가 가져왔는데 플리토 급등, 코난 테크놀로지, 비트나인, 마음 AI, AI 챗봇 관련주 급등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종목으로 좀 구분을 짓자면요. 제가 맨날 말씀드린 거 있죠. 이쪽에서 타겟 하시려거든 네이버 보셔라. 네이버. AI 타겟 하시려거든. 이게 왜냐면 AI 키워드로 작동하는 국내 기업들은 실적 제대로 나온 애가 하나가 없습니다.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은 애들을 뽑아드렸던 게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한 요 정도가 저는 AI 키워드에서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스몰캡 타겟 하시는 분들은 한글과 컴퓨터나 이스트 소프트 보셔라. 끌고 가려면 네이버 보셔라. 실제로 말씀드리고도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죠. 제가 네이버 처음 얘기 드렸던 게 이제 9월이었는데 이때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이쪽 타겟은 AI는 네이버의 실적 베이스는 제가 설명드려 놨으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들어오는 게 이제 대장주들이 움직이고 따라가는 게 추종하는 게 한글과 컴퓨터나 이스트 소프트가 따라가다 보니까 막 붙어요. 이게 플리토, 마음 AI, 여기에 의료 쪽으로 보면은 셀바스 AI, 자, 하여튼 이 정도 봅시다.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쪽은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플리토나 마음 AI 쪽은 실제로 실적 베이스도 아니고 얘네가 주장하고 있는 바, 아까 뉴스 이슈처럼 여러 가지가 막 언론을 통해서 나옵니다. 근데 검증할 수가 없어요. 실적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 드릴 때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성과를 느낄 수 있는 것들, 분석이 가능한 영역에서 매매를 하셔라고 많이 말씀드리죠. 그래서 바이오 스몰캡도 제가 하지 마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분석이 안 된다면 이쪽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별로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뭐가 유효하냐? 지금 AI 키워드가 증시에서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이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되는 형태가 있는데 이 또한 끝납니다. 그럼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트레이딩 뷰 정도예요. 트레이딩 뷰. 잡아서 예를 들어 3%, 5%, 7% 이런 방식으로 수익화하는 전략들 이런 거는 가능하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장주를 꼽아드리잖아요. 네이버 대장.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이 추종하는 모멘텀 중에서는 제일 낮고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은 저는 계속 유효하답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분류해서 보시는 게 상당히 좋겠고 그 밑에 단 완전 스몰캡들 시총 1,000억짜리, 2,000억짜리 보시려거든 로스컷을 확실히 거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 정도 얘기 드리고요. 지금 제약바이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토마토 증권 통해서 라이브 하는데 제약바이오 선별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